반갑습니다. 더비엠의 김준호입니다. 이제 우리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체제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북한의 대남도발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를 갖다 연결해서 이렇게 풀어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를 갖다 좀 나누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북한의 정치체제를 갖다 먼저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북한의 이제 대남도발 이쪽으로 이제 연결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북한의 정부 수립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해방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우리 이제 현대사 공부하면서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방 직후에 있지 않습니까? 직후에 성립이 된 북한의 정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부는 정부인데 북한은 공식적인 정부를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왜 선포 안 했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의 책임을 갖다 지네가 직접 지기는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지만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있죠. 위원장인 김일성을 갖다 위원장으로 삼아서 나름대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얘기했던 토지개혁이에요.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 공산주의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비슷한 거 있었죠. 우린 농지개혁 있었죠. 농지개혁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유상. 얘들은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잘 체크해 주세요. 5정보 동그라미. 우리는 몇 정보 기준이었어요? 우리 농지개혁은 3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철저하게 잘한 거예요? 우리가 더 철저하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자랑이죠. 근데 시작은 누가 먼저 했어요? 북한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일제와 친일파 토지도 몰수하는 거. 예. 우리는 뭐 친일파 토지 몰수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요 시설의 국유화 이런 것도 이제 북한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 정부 수립한 뒤에 북한이 이제 공식적인 정부를 갖다 선포하는 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름 더럽게 길죠. 그러니까 이거. 예. 여기서 민주주의를 빼버리면 우리 건준이 있지 않습니까? 건준이가 나중에 미국 들어오면서 땡깡을 갖다 뿌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제 명칭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상이 김일성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조선인민군과 대한민국 육군이 있지 않습니까? 육군, 그리고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순서 있지 않습니까? 네 개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전부 48년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8년도에 처음에 있죠. 인민군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한민국 육군. 그 다음에 네 번째 맨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게 약간 엽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라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인민군이 먼저 만들어지고 있죠.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이제 북한 정부 내에 그 주요 뭐랄까 파벌들 이런 거 있어요. 국내파인 박헌영, 갑산파, 그 다음에 해외파인 갑산파인 김일성, 그 다음에 김두봉의 연안파, 허가의 소련파 이런 이제 다양한 종파들이 처음에 존재했었는데 요 중에서 이제 김일성이 주도권을 갖다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면서 있죠. 김일성이 그러니까 박헌영을 갖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전에 대한 책임을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가지고 박헌영 보고 있죠. 미국의 스파이다 이런 누명을 갖다 씌워가지고 박헌영을 갖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곧 이어서 볼 건데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나머지 해외파들 있죠. 이런 애들을 제거하고 김일성이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다 꽉 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번을 보면 해방 이후에 북한 정세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국내파, 해외파, 김일성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의 형성 3번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거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있죠. 요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48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50년대 중후반 전쟁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먼저 박헌영 숙청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경쟁자들을 제거하면서 어떤 독재 권력의 기반을 갖다 마련하는 과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파들, 나머지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원래 박헌영이 제일 강력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박헌영은 국내 기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 활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뿌리가 제일 튼튼했던 거예요. 그 박헌영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해외파 있죠. 연안파, 소련파를 갖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박헌영을 제거하는 걸 보고 나머지 애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진짜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제거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얘들이 있죠. 김일성이 잠시 중국으로 간 사이에 얘들이 먼저 선방을 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회의를 갖다 열어가지고 있죠. 김일성을 갖다 축출하자고 이렇게 축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김일성이 없는 동안에. 그러니까 근데 김일성 스파이가 요 안에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이제 걔가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간 사이에 얘들이 주도권을 쥐고 네가 너를 갖다 완전히 축출하려고 하고 있다고. 김일성이 있죠. 중국으로 나가는 척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민회의가 딱 열리니까 김일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난데없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그 인민회의장에서 얘들이 이제 그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중공업 중심으로 우리 그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죠. 독자적 외교 노선을 취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연안파, 소련파는 경공업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중국과 소련과 연대를 해서 우리 북한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라고 했다고 신고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논쟁을 했는데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김일성이 있죠. 이 사람이 독재자고 이제 되게 나쁜 사람인지는 몰라도 되게 카리스마가 있고 대중들을 갖다 이렇게 선동하는 그 뭐랄까 이제 이렇게 이끄는 능력은 확실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그 민중들을 갖다 설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공업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설득력이 없거든요. 전쟁 이후에 남한도 그렇지만 북한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경공업이 아니라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경제를 갖다 발전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되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이기는 거예요. 얘들을 누르고 자기가 집권을 사람들을 설득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우리 북한의 이상적인 정치 체제는 뭐냐 그러니까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공산주의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공업 같은 있죠. 생산력이 낮은 요런 공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일성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무리일지 몰라도 있죠. 우리 노력해가지고 중화공업을 갖다 발전시켜서 높은 경제력을 달성해가지고 있죠. 달성해야지만 우리의 꿈이 공산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김일성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이 독재 권력의 기반을 갖다가 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김일성이 이제 50년대 후반에 펼친 정책들입니다. 사회주의 경제 기반을 갖다 확립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상강업의 협동화, 그 다음에 국유화를 갖다가 달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장했던 대로 있죠. 중공업 중심으로 경제를 갖다 발전시킵니다. 경공업은 병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군중 동원 노선. 보시면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강도를 갖다 높여서 생산력을 갖다 증대시키는 겁니다. 천리마 운동, 청산리 정신, 치읓자 들어가는 이런 운동들이 전부 50년대 노동력을 갖다 통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산력을 높이는 이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정말 엽기적인 게 중공업 있지 않습니까? 중공업에서 노동력으로 떼워서 생산력을 갖다 높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50년대는 그게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있죠. 전쟁 직후에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생산력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직후에는 노동 강도를 갖다 높이면서 생산력을 갖다 높인다는 게 실제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60년대, 70년대 가버리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버리면 이제 노동력으로 올릴 수 있는 생산력은 이제 한계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60년대, 70년대 갈수록 점점점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랑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가면서 역전이 되고 있죠. 90년대 가면서 완전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경제하면 있죠.
사회주의 경제 기틀을 갖다 마련하였다. 중화공업 중심으로, 중공업 중심으로. 그 다음에 천리마 운동, 청산리 정신 같은 있죠. 노동 강도를 갖다 높여서 요런 이제 경제를 갖다 개발했다. 요런 식으로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60년대 북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년대 가면 50년대 말쯤에 소련의 경제적 지원이 축소되고 있죠. 중국과 소련이 싸워요. 여러분 앞에 보셨죠? 그러니까 닉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에서 보면 60년대 말쯤 가버리면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번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 방황을 갖다가 끝내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얘들이 이제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고 중국이고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을 갖다가 우상화해 가서 우리 중심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 우상화 그리고 강경파 북한 내부에 김일성 우상화를 지지하는 있죠. 강경파들이 권력을 갖다 잡게 돼요. 그러니까 갑산파, 김일성을 지지하는 파벌 내에서 두 개의 파벌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건파가 제거되고 강경파가 장악을 해서 김일성을 갖다 우상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김일성 우상화와 맞물린 사상 작업이 바로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의 내용을 보시면 대내적으로는 있죠. 김일성의 1인 체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김일성 중심의 정치 체제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있죠. 중국과 소련이 분열된 상황에서 있죠. 북한의 중립적 독자적 노선을 제시하는 게 주체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 중심, 북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체사상의 어떤 정립 과정을 보시면 50년대 이미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60년대 주체사상이 구축됐다. 이렇게만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70년대 가면 이 주체사상이 있죠. 헌법에 규정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원래 북한의 헌법이었거든요. 바로 러시아의 헌법이에요. 러시아의 헌법. 근데 요거랑 동등한 입장에서 있죠. 같이 공식 이념화되는 거예요. 70년대는. 그리고 80년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갖다 지워버리고 있죠. 주체사상이 북한의 그 독자적 통치 이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되면 러시아가 무너지거든요. 소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면서 얘는 지워버리고 이제 주체사상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나중에 김정일한테로 넘어가면 있죠. 우리식 사회주의로 발전하는 요런 모습도 우리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사상 같은 경우는 유일체제, 너무 과도한 유일체제와요. 너무 소수한테 권력을 갖다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쇄성, 그 다음에 경직성이라는 한계를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경제적으로는 중화공업 위주의 산업 기반이 정착되어 간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뒤쪽에서 볼게요. 우리 60년대 대남 도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이제 뒤쪽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60년대 말에 가면 북한이 아주 과감한 대남 도발들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요런 측면이랑 또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과정에서 있죠. 강경파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요런 과감한 도발들을 갖다 했다. 요런 식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북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유일체제가 확립됩니다. 우리 70년대 보면 있죠. 우리 777 성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777 성명. 남한입니다. 한국에서 777 성명이 있어요. 777 성명은 뭐냐면 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해서 있죠. 7차 헌법. 7차 헌법 뭐예요? 7차.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악명 높은 헌법이죠. 그러니까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가지고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정치적 쇼를 통해 가지고 있죠. 7차 헌법. 남한의 유신헌법이라는 있죠. 독재헌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8.1을 통해 가지고 남한의 박정희가 7차 헌법, 독재헌법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통일 8.1을 갖다 박정희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김일성이랑 손을 잡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설이에요. 제가 역사학과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이 그 어느 배경에서 탄생을 하냐면 닉슨 독트린이 터진 직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독재자와 있죠. 남한의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들의 가장 큰 정치적 무기가 바로 냉전이에요. 냉전. 외부에 큰 적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단결을 갖다 외칠 수 있고요. 그 단결을 외치면서 독재를 갖다가 공고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냉전이 완화되면서 있죠.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완화되면서 남과 북의 독재자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있죠. 김일성과 박정희가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아가지고 있죠.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그 통일 파리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있죠. 남과 북이 통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남과 북이 있죠. 동시에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통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긴 할 건데 남쪽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북쪽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정희가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한에서 정치체제를 갖다 크게 한번 바꿔가지고 있죠. 경쟁력 있는 정치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있죠. 우리가 통일의 주도권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박정희가 만든 정치체제가 바로 7차 개헌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통일을 팔아가지고 자기 독재를 갖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김일성이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과 북만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 체제를 갖다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만든 체제가 바로 유일체제예요. 나온 시기도 똑같아요. 예. 유신체제 만들어지고 나서 같은 해에 만들어져요. 몇 달, 한 달인가 있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유신헌법 만들어지면서 사회주의헌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김일성 유일체제가 박정희의 유신체제랑 맞물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석체제, 김일성을 주석으로 한 있죠. 유일체제가 확립됩니다. 70년대. 7.4 남북 공동성명 적어놨죠. 그리고 이제 요 세트로서 있죠. 요거를 갖다가 헌법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주체 사상을 최초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 다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조선농산당의 그 공식 이념으로 삼았다. 주체 사상을.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유일체제가 요 헌법을 통해서 이제 확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을 국가 주석으로 한 김일성 유일체제가 확립되는 거예요. 독재 권력이 강하다고 중앙집권적 경제체제가 확립되고 감시체제가 확립된 요런 이제 사회주의 독재체제가 유일체제를 통해서 확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북한의 경제 3대 혁명 소조운동,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뚜렷한 성과를 갖다 못 거둬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3대 혁명이 의미가 있다면 있죠. 김정일의 등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되면 김정일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김정일이가 주도했던 김정일의 어떤 정치적 등장과 관련된 사건이다. 요 정도로만 가볍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다음에 80년대 북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0년대 북한. 정치적으로는 김정일 후계 체제가 이제 공식화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체 사상을 그 독자적 통치 이념화 무슨 말이냐? 원래 70년대까지만 해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 사상이 같이 갔어요. 근데 80년대 가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공산권이 이제 붕괴되게 되는 거예요. 소련이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 주체 사상을 독자적 이념화 시키는 과정들이 그 80년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80년대 북한의 경제가 이제 드디어 제대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있죠. 합병법 같은 거 제정하고 군비 축소 이런 시도를 갖다 하게 됩니다. 합병법이 나름대로 중요하죠. 합병법은 뭐냐면 외국 자본을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갖다 만들어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병법 나중에 이제 좀 개정하기도 하고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이런 비슷한 시도를 하는데 북한 애들이 왜 안 되냐면 신뢰가 없어요. 신뢰. 그 지네 멋대로 있죠. 그러니까 투자해라고 해놓고 있죠.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나가라는 거예요. 또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신뢰가 없어요. 신뢰.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 북한이랑 중국이랑 나름대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이제 친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도 이제 북한에 투자를 갖다 안 하려고 해요. 보니까 얘들이 워낙 신뢰가 없다 보니까. 보시면 이제 북한 경제가 80년대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국방비 과다 지출, 기술과 자본 부족, 노동 동원 중심의 경제 개발, 과도한 중앙집권, 폐쇄적 경제 체제. 여기에 하나 더 더하자면 있죠. 80년대 그 말 후반부터 가버리면 북한의 친구들이 또 몰락하기 시작해요. 북한의 친구들이 소연방, 그 다음에 소연방 그 몰락하면서 동구권도 같이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주시고요. 김일성 권력 승계 과정. 그리고 안 끊고 가기는 조금 길죠. 요쪽에서 한번 끊었다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1시간 쉬었다가 어떤 북한의 어떤 그 통치 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북한의 대남도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